여러분들한테 피카소하고 마티스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쟁하고 그러니까 전쟁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 두 가지가 예술을 짓는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1, 2차 대전만을 겪은 게 아니에요. 서양으로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1, 2차 대전을 빼고도 엄청난 전쟁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한국전쟁이, 베트남전쟁이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예술이나 한국전은 사실 굉장히 지역적으로 국한돼 있었지만 베트남전이나 아니면 그 외에 국지전 크게 나오는 전쟁들이 뭔가 크게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었고 그렇게 실제로 군대 대 군대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무역전이니 냉전이니 하는 것들이 예술이 크고 작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영향들을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세기처럼 전쟁이 첨예하게 뭔가를 얘기를 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역사의 무대에 실제로 자기가 주역으로 등장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이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19세기 후반때까지 전쟁들은 민간인들에 대한 피해가 별로 없었어요. 특히 중세 때는 전쟁을 하고자 하는 직업 전쟁인들만 항상 연관이 돼 있었죠. 일반 사람들은 사실 상관이 못 받았어요. 가끔가다 상관이 있으면 종교전쟁 같은 거에서 몰살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이후에 영토분쟁이나 각자 왕조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개서 복잡하게 나타났을 때조차도 계속해서 전쟁을 실제로 프로페셔널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였지 일반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깨지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전쟁이 1차 대전이었어요. 1차 대전 때는 말도 못하게 일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죽이는 일도 예전하고는 달라졌어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1차 대전 초반에 사람들을 죽였던 곳에서 제일 큰 일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가장 큰 일은 이유 없이 더 많은 상대방의 사상자를 내야 전쟁을 이길 수가 있다는 성공식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처음에 썼던 무기가 독가스였어요. 독가스가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죽었죠. 이 일이 벨기에에서 가장 처음에 독일군에 의해서 일어났을 때 유럽 사람들이 받았던 충격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러지?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영국에서 곧바로 그래? 그러면은 바로 폭격해서 독일에다가 폭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진짜 독일의 일반 또 사람들도 전쟁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폭격에 의해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도 수도 없이 많게 됩니다. 이 일이 실제로 벌어진 이후에는 전쟁은 상대방의 전체적인 토탈 타격을 어느 정도로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은 정말로 개싸움이 되거든요. 지금부터는 명예, 전쟁에 대한 명예, 군인들에 대한 훈장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많이 죽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성 자체에 회의가 오는 거였었고 지금부터는 모든 게 전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경제, 기업이나 안 그러면 냉전 때나 스파이 전쟁이나 안 그러면 무슨 마약이니 이신 내면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하고 있는 대립들이 이전에는 낭만적이었어요. 최소한 전쟁을 했을 때 전쟁 영웅이라는 얘기를 할 만한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죽이고 너무 많이 피해가 가는 거여서 걷잡을 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20세기 내내 사람들은 전쟁의 공포에 시달려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술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 20세기에 낙관적으로 뭔가 얘기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항상 개인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무브먼트, 운동이 여러 사람들한테 겹쳐서 그 정도로 시대가 잠잠하고 조용하고 천천히 변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정말 급격하게 바뀌어가니까 사람들마다 그것을 운동이라고 정의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20세기는 전쟁의 역사, 예술가들의 개별의 역사, 그 개별의 역사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돈하기 위해서 피카소하고 마티스라는 두 개의 기둥들을 세워놓고 전체 시대를 어떻게 보게 되는가 하는 건데 그 속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통적인 겁니다. 이전하고 이후에 이어져서 공통적인 것입니다. 피카소한테 그것은 개혁이고 마티스한테 그것은 소화를 해내는 공감. 자, 이제 1차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피카소가 유명해지고 다른 예술가들도 각자 자기들의 역할을 하고 있을 당시에 1차 대전은 기관총 무기와 참호 전쟁 속에서 서로 얼마나 오래 견디고 얼마나 상대방의 일반인들까지 많이 죽이느냐는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1918년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생겼어요. 스페인 독감은 이제 유럽에 왔던 미국 군인들하고 왔다고 전해지는데 황당하시죠? 전 세계에서 3,500만에서 5천만 정도가 이 병으로 죽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패스트는 저게 될 게 아니에요. 스페인. 그러니까 이제 5년 전에 신종플루라는 병이 있었어요. 그 신종플루는 여기에서 온 거예요. 스페인 플루라고 있어요. 플루라는 단어가 서양 사람들한테 얼마나 공포했을지 생각해요. 속수무책으로 그냥 다 죽어나갔대요. 3,500만에서 5천만 추정치다. 그러면은 인구가 절반이 날아간 거죠. 전쟁 플러스 스페인 독감 두 개가 겹쳐졌을 때 1910년부터 20년대 사이에 전체 인구의 반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을 겪었을 때 사람들이 예술이 아름답고 인생이 뭐 어떻게 되든 하는 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종플루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지나서 잠잠해졌을 때 사람들이 이건 제 앞에서의 농간이라고 그렇게까지 분노를 했던 거예요. 그 단어를 왜 쓰냐? 스페인 독감은 그렇게나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공포가 사회가 어떤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안정적일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끊임없는 불안감하고 공포, 초조함 이런 것들이 전쟁, 질병, 경제적인 거 수도 없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런 게 생깁니다. 독일에서 예술이 표현주의 예술이 생기게 됐습니다. 키르흐나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그림은 뒤쪽에 있는 게 창녀입니다. 앞쪽에 있는 건 상위군이고 일체대전에 갔다 왔어요. 손목이 잘려있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길거리에서 이런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는 사람, 당시 베를린 시내에서 이런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창녀랑 부자들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만 득세를 해서 세상을 그려요. 에밀 놀데라는 사람은 새로 예술을 그리더라도 조금 더 강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좀 더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술이지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벗어나는 거예요. 놀데를 비롯해서 키르흐나니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 다 그림들을 표현주의 화가들은 지금 현재의 상태를 굉장히 강하게 부정을 하고 안 좋게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피카소 그림을 보시죠. 이 그림에서 형태를 새로 만들었다. 새로운 구조를 만들었다. 그런 것, 이 말고요. 20세기 예술을 새로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줄 때 가장 큰 키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뭐냐. 이 그림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게 그 당시 피카소의 친구들이 느꼈던 거죠. 이 그림은 아름답지 않아요. 그리고 피카소가 하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 예술이 아름다워요. 이 방식이 피카소가 만들어냈던 최초의 그런 방식입니다. 물론 이전에는 이전에도 그런 예술가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술이 과연 아름다워야 되나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래도 아름다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야 될까?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 딱 대목이 들어갑니다. 20세기 초반에 피카소가 사람들한테 던졌던 것이면, 예술이 과연 아름다워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술이 사람들한테 새로운 발견, 새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제시할 수 있다. 그 사람들한테 새로운 충격을 줄 수가 있다면 그 자체로 아름답지 않아도 그 자체로 관련이 어떤 예술로서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 이 그림이 얘기하고 있는 그거였어요. 그걸 과연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했었는데 희한하게도 여기에 돈 문제니 아니면 일단 개런티가 되는 갤러리스트들이 붙어가면서 그 부분의 문제를 사람들이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센세이션한 것도 예술이다 생각을 하고 왜냐 돈이 되니까 이게 비싸게 팔리고 사람들한테 유명해지고 좋은 방법이죠. 유튜브 좋은 방법인데 그 부분에 대한 비평은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과연 예술이라는 게 아름다운 걸까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근데 그 얘기들을 그대로 짊어지게 된 게 독일 표현주의 작가들이고 여러분들이 동유럽 쪽으로 미술관에 가시게 되면 특히 현대 부분으로 파트를 들어가실 때
독일의 표현주의 작가들을 많이 보시게 돼요. 그들은 그림이 근본적으로 나는 왜 이 그림이 이쁘지가 않지?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미술관에 있는데 이게 대단한 예술이라고 해서 여기다 걸어놓은 것 같은데 나는 이 그림이 왜 이렇게 보기가 싫지? 당연하죠. 보기 싫으라고 그랬어요. 지금 세상이 이쁘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겪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자기들 세상에 많이 절단이 나는 게 인간의 아니면 자연의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역사가 세상을 이렇게까지 밀고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무슨 아름다운 거예요? 예술이 세태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이 나오게 됐었는데 이 그림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히틀러였어요. 그래서 이들을 다 잡아다가 퇴폐예술 전시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한테 사상적으로 선언을 하게 만들었죠. 이들이 나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들 중에 가장 유명한 독일 표현 작가 중에 3명이 한 명은 스위스를 망명했다가 우울증에 자살을 했고 한 명은 영국에 망명해서 미쳐버렸고 한 명은 독일에서 나치에 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죽을 때까지 오릅니다. 지금 역사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좀 아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그림들을 보면 지금 20세기가 얼마나 인간들하고 벽을 쌓아가면서 역사라는 게 얼마나 강하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압박을 하고 있는지도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술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가끔은 이렇게 초현실주의도 나오죠. 지금 현실을 적용을 하고 꿈의 세계를 그리고 뭔가 지금 있지 않은 곳에서 이상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 이 그림은 되게 유명한 살바도르 달리가 그림이죠. 살바도르 달리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굉장히 철저한 파시스트격 극우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카톨릭의 이상에 의해서 나머지 빨갱이들을 다 죽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스스럼없이 했었어요. 좀 예술의 자유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요거는 모양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죠. 여기 스페인 영토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란의 예감이라는 그림인데 스페인이 이제부터 네란을 겪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스페인이 네란을 겪게 됐던 것이 그 전까지 어땠었느냐. 피카소는 그 당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게 마리아 테레즈 발표를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마리아 테레즈 발표가 너무 예뻐서 그림이 확 바뀌었습니다. 아까 큐비즘 그림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살짝 안 보여드린 게 있는데 사막의 여자들이 굉장히 그건 언젠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시간이 있을 텐데 그 다음에 막판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둥글고 화사하고 예쁘게 됩니다. 이 그림은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뭘 그린 건지 서로들 싸우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교수는 그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국에는 많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국 학자를 얘기했어요. 이 그림이 자위를 합니다. 자기 앞에서 자위를 하게 시키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그림이 애들이 오 이렇게 하면서 집중하고 굉장히 집중하고 그러면서 저는 저 빼는 거 전부 여자예요. 저희 과는. 저를 거의 무시하고 자기들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결론을 내렸어요. 그건 것 같아요. 이런 얼굴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앉아서 꿈을 꾸는 거예요. 이건 무슨 아름다운 사랑을 상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긴 한데 아니에요. 저도 봐도 딱 보니 뭔지 알겠고 그렇게 느끼는 게 피카소는 뭐든지 이 당시에는 순수 예술에 대한 집중을 굉장히 많이 했고 피카소는 지금 바깥에 벌어지는 일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게 유명해지고 그리고 그 그림으로서 대접을 받는 일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연애담 그리고 여성에 대한 발견 이런 것에서 자기가 집중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그려도 충분히 먹고 살고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누리고 있는데 더 이상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피카소를 돌려놓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사건이 이 당시 달리가 아까 그 그림을 그렸던 거랑 겹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게 스페인 여정이었어요. 스페인은 1930년도에 사회당 정부가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은 마르크스주의 학자들은 그때 얘기를 했어요. 이해가 안 된다. 일단 첫 번째. 스페인같이 못 살고 무식한 사람들.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사회주의 정부를 가지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그들이 하고 있는 개혁을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정치가 싫기 때문에 이놈한테 주자고 준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개혁의 방식도 이해를 못할 뿐더러
이 사람들 자체도 경험이 없어서 분명히 실수를 할 텐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되면 리액션이 반동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 반동을 과연 스페인에 새로 들어간 사회주의 정부가 이겨낼 수도 있겠느냐. 망한다. 스페인은 분명히 내전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거죠. 막스는 굉장히 끊임없이 러시아도 안 되고 스페인도 안 된다는 얘기를 예전에 했었어요. 19세기 때 막스가 살아있을 당시에도 오로지 프랑스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됐어요. 왜냐? 프랑스를 급히 봐서가 아니라 프랑스의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해를 시킬 수가 있다는 믿음 때문에 사람들한테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켜줘야 사람들이 힘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는 주도권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 어떤 문명에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은 러시아나 스페인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두 가지가 일이 생길 수가 없다고 에겔스가 얘기를 해줬어요. 둘이서 같이 하는 것은 독재를 해야 된다. 반동정부를 그래서 오히려 부작용이 있으니 둘 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스페인에서 맞고 러시아에서 맞습니다. 그게 벌어지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기초적인 정치 상식이고 똑같아요. 프랑스에서. 스페인에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이쪽에 푸른색이 내셔널리스트 그러니까 파시스트 이쪽에 붉은색이 사회주의 지금도 여기가 바르셀로나 여기가 마드리드 마드리드는 처음에 사회주의 정부였다가 수도라는 특이한 것 때문에 특수성 때문에 파시스트한테 바로 함락을 당한 거죠. 왜 지금 축구 시합만 하면 이 두 도시가 그렇게 악착같이 싸우겠는지 스페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두 곳을 서로 인정할 수가 없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 일이 있을 가운데도 그런 앙금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지금 시대가 달라졌다 별거 없습니다. 그다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기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파시스트들이 들어갔을 때 파시스트를 잡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프랑스였어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유럽에서 유럽 통화를 처음에 만들 때 지금 유로라고 쓰고 있죠. 처음에는 유로 통화를 만들 때 프랑이라고 쓰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스페인은 죽어라고 합니다. 돈의 이름을 프랑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독재자입니다. 일 정부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단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못하겠다 해서 스페인 때문에 프랑이라는 말을 못 쓰고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내려고 ECU라고 ECU라는 것을 만들어냈었어요. 그게 사람들한테 안 써지기 시작하면서 유로라고 바꿉니다. 돈의 단위도 그렇게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트럼프는 스페인을 비롯해서 모든 유럽 사람들한테 굉장히 경멸이나 내지는 저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하는 아주 미스테리한 대상입니다. 독재를 1978년까지 죽을 때까지는 그 누구도 손을 못 댔어요. 자연사상. 저 사람이 당시 얘기를 했던 게 프랑스에서 사회주의의 붉은 물을 빼기 위해서는 스페인에서는 스페인 인구의 절반을 날린다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할 거라고 누구만 그러면서 카톨릭 성직자들이 뒤에서 도와주는 한에서 같이 이제 보수적인 자기들이 보수라고 얘기를 하는 극우 파시스트들이죠. 현재의 정부를 지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에 전쟁이 생겼는데 이것을 해결을 못했어요. 자기들 스스로 내전이 벌어져 점점 심해지게 싸움이 되고 나라가 넘어갈지 모르겠죠. 근데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넘어가게 되면 좋은 것은 독일밖에 없고 독일은 스페인이 극우주의자가 돼서 거기가 사회주의 그게 없어지면 자기들은 좋아. 그래서 히틀러가 굉장히 욕심이 나면 프랑크를 지지를 했고 무솔리니한테도 네가 지지를 해줘라고 그래서 군대를 보내주기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스페인의 합법적인 사회주의 정부가 무너지려고 할 때 다른 유럽도 사회당들이 있어요. 그게 프랑스입니다. 레온 볼르 사회주의 내각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반대를 했어요. 지원. 거기에 자국민을 군대를 보내가지고 전쟁에 참가해서 죽게 되면 자기만 피해. 정치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걸 누가 책임을 져요? 원래 구조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스페인이 아유 고마워요 형님 돈이라도 갖고 가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레온 블룸베르크는
우리가 미쳤다고 스페인을 도와주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단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장기적으로 봐서 유럽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까지 무능하고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다 그래도 빨리 쳐들어가기만 하면은 얘네들을 그 자리에서 항복시킬 수 있다. 히틀러한테 자신감을 줘버렸어. 스페인에서 자기들이 스페인을 그렇게 마음대로 잡아 흔들고 사람들을 죽여내가도 아무리 잔인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고개를 돌리고 있는 모습을 봤으니까 괜찮네. 전쟁 시작해도 되겠구나. 해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은 정말 나쁜 결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치가들을 막연하게 저들은 너무 비겁하고 이기주의적으로 요구할 수가 없는 게 그들은 정치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유럽인들은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나토를 만들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결정은 그렇게까지 들어갑니다. 누굴까요? 이제 잡힌 거죠. 노인과 바다의 작가 어니스트 헤밍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파리에 있었습니다. 피카소랑 친구 사이였었고, 그리고 자기가 스페인 내전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인생. 그래서 의용군으로 자기가 참가를 해서 피를 쏟고 전쟁을 하는 것이죠. 헤밍이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 15, 16년 전에 굉장히 친구들한테 열심히 읽혀졌던 닥터 노먼 베손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 의사가 스페인 내전에 실제 참전을 했던 의사입니다. 그래서 닥터 노먼 베손하고 슈바이처를 가끔 비교를 할 때가 있어요. 이분은 슈바이처 같은 대의사랑 이게 어떻게 이런 사람을 비교를 하냐고 하는데 슈바이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게 되면 모르게 되죠. 그랬을 때 사람들한테 대안이 될 수 있는 의사로서 그 사람도 스페인 내전에서 등장을 하는 인물입니다. 스페인 내전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벌어졌던 거의 처음 전쟁에 전 세계의 지식인들이 의무적으로 참가했거든요. 이렇게 나쁠 수는 없다. 물론 그 이전에도 그리스 독립전쟁이 있었을 때 바이런이니 영국 사람들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지식인들이 참가를 하고 자기 조국도 아닌데 열심히 싸워줬던 일은 예전에도 있었는데 그때 전쟁은 낭만적인 생각입니다. 뭣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니까 편을 들어줘야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갔던 전쟁은 이렇게 이건 정의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낭만적인 생각에서도 아니고 자기 목숨을 초기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격하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굉장히 건조한 생각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정치가 흘러가고 사회가 흘러가고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사람이 막아야 되는 그래서 참전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일이 어떻겠어요? 모압해줘야지. 그래서 계속해서 깨졌어요. 계속해서 돌고 근데 그때 이혼 문제를 굉장히 골머리를 앓게 된 피카소한테 사건이 하나 툭 떨어져요. 피카소가 당시에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던 화가가 프란체스코 고야였어요. 고야를 열심히 했던 이유는 고야라는 개인이 혼자서 이뤄놓은 게 너무 엄청났기 때문에 피카소가 봐도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천재였습니다. 아, 스페인이라는 우리 조국에도 저런 예술가가 있으시고 저 사람이 발견을 해내고 생동감 있게 그려냈던 예술들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많이 안 알려지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전 세계가 인정을 해줄 거라고 자기가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유일한 선배화가가 된 건데 그 사람의 그림이 프라도 미술관이었어요. 마드리드였죠. 프라도 미술관이 프랑코 군에게서 폭격을 받았어요. 박살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고야의 그림 몇 점이 한꺼번에 유실이 됐고 그리고 그 외에도 프라도 미술관에 보관이 되어 있던 벨라스케스니 무리온이 하는 여러 그림들이 훼손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피카소가 그때 자기가 겪었던 충격이라는 거. 나는 혼자서 예술을 하면 되고 순수 예술이 갈 것은 그런 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깨닫게 됐다고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놔두다가는 우리한테 남는 게 없겠다. 그때 스페인 정부에서 우연히 피카소한테 연락이 갑니다. 프라도 미술관장을 맡은. 자, 이제 어떤 상황인 거냐면 중앙박물관이 폭격을 받은 거예요. 폭격을 받았는데 그 중앙박물관이 지금 뺏긴 겁니다. 적한테. 그 적한테 뺏겼는데 그 중앙박물관의 관장을 맡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돈을 써서 거기에 있는 모든 미술품들을 빼내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숨겨서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게 해줘야 되고 네가 그걸 만들어줘라. 그래서 피카소는 자기 사비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거기에 있는 미술품들, 특히 고야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발 고야권은 제대로 해석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부탁하고 그들은 구출을 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피카소는 엔게이지먼트가 저절로 되게 됐죠. 정치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스페인 내지는 옳지 않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아직은 전면으로 나서가지고 자기 얘기를 안 하던 피카소한테 굉장히 큰 일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억이 나죠? 게르니카 폭격. 게르니카라는 마을이 있어요. 게르니카라는 마을이 여기에서 있었는데 여기는 스페인 내전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전쟁하고는 상관이 없는 조그만 마을. 근데 저 마을에 이 폭격기가 처음에 딱 등장을 하고 나서 2017년에 등장하고 나서 마을 사람들은 폭격기가 왜 오지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그리고 나서 반나절 동안 거기에 전투기가 250대가 거의 번갈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마을 자체를 지도상에서 없애버립니다. 그때 마을의 인구가 대충 8,000명입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4,000명이 넘고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도 거의 결국 마을 전체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르니카에서 왜 이렇게 독이 저 멀리서 왜 그랬을까요? 여기가 뭔지를 그래서 피카소가 게르니카라는 그림을 그렸던 것은 다들 아세요. 근데 게르니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잘 모르십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저기 게르니카의 마을 폭격 이후의 모습입니다. 독일은 독일이 했어요. 프랑코가 아니라 독일은 이게 필요했습니다. 자기들의 전투기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전쟁을 시작을 할 때 폭탄을 얼마나 만들어 놔야 되는지, 요게 떠가지고 마을 하나를 박살내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사람 몇 명이나 죽는지를 알아내야 정확하게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필요한 샘플이 필요해요. 그래서 비행기를 띄워놓고 다른 나라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할 것 같지. 여기 중요한 데가 아니에요. 접경 지역에다 프랑스 국경에다 이런 걸 폭격을 떨어뜨렸다 그러면 그때 문제가 있죠. 물론 여기도 프랑스를 가깝기는 한데 산 넘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기에다가 모든 화력을 다 집중을 해가지고 터치를 아무도 상관을 안 한다면 그럼 전쟁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데이터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게르니카를 알면서도 유럽의 1세대 전쟁 보면은 갑자기 있었던 전쟁 그런 거 없어요. 유교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있는 전쟁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전쟁을 하기 전에 상황들이 설마 하겠냐고 하고 그런 거는 있긴 하지만은 설마 할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니까 전쟁이 나요. 이건 그대로 패턴, 앞뒤 사정을 모른 채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피카소가 이 일을 얘기를 들었을 때 며칠 동안은 괴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자기한테서 계속해서 나오는 분노, 이 사람은 일종의 그 에너지만큼은 어떤 사람도 쫓아갈 수 없을 만한 게 있습니다. 이 분노, 이것을 어떻게 하나를 합쳐가지고 작품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만들지를 못해서 괴로워서 왔다 갔다 하던 시절에 자기가 이혼 문제로 괴로워하고 정치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래 나는 굉장히 보람있는 데서 프라도 미술관 지켰어 이게 아니야. 정치에 처음으로 자기 의견을 냈을 때 자기하고 같이 있던 예술가들 모든 그룹이 자기를 버렸어요. 너도 어쩔 수 없이 정치하는 정치인이구나 이렇게 해서 버려져서 자기 혼자 남아있어요. 그리고 올가하고 마리아 테레즈는 지루한 싸움 속에 있고 지금 상태에서 자기는 뭐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파리의 카페에 저녁에 갔어요. 아까 그 초현실주의자 그룹이랑 겹쳐서 알게 됐어요. 그 자리에 이 여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제일 처음에 등장했을 때 가죽 장갑을 끼고 있어요. 가죽 장갑을 끼고 있는데 손을 이렇게 벌려놓고 칼로 일하는 거였죠. 이거 하는 걸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보여주고 있는데 점점 이렇게 빨라지는 거인데 칼로 자기 손을 찍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와 하고 놀랬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다시 시작을 하면서 또 찍고 또 찍고 세 번째 찍으니까 여기서 피가 흘러나와가지고 테이블 보가 하얀데 시뻘겋게 가요. 처음에는 그런 것 같다 했는데 지금 보니 정신병자 같았어요. 그걸로 피카소가 반해버렸어요. 이해가 안 가지. 근데 그걸로 피카소가 반했어요. 그리고 둘이 같이 잡고 그때부터 연애를 시작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이전에 두 여자를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이 여자가 피카소를 계속해서 푸시를 해요. 저는 할 수 있는 해주고 그 작업을 저한테 사진으로 담아요. 게르니카를 그리고 있는 피카소. 처음에 피카소는 주문을 받은 게 있었어요. 피카소를 그리고 있는, 그러니까 피카소가 게르니카를 그리고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전부 도라마르가 같이 가서 찍어주고 같이 거의 살면서 여기서 피카소도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혹자는 게르니카에서 피카소는 자기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뤘다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피카소는 사실은 에너지가 빠진 민껍데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게르니카는 너무 특별한 모습이 있어요. 그게 이 도라마르는 약간 조울증 환자처럼 이 폭 굉장히 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는 여인이나 인상 쓰면서 앉아있는거나 아니면 어떨 때 굉장히 행복하거나 그런 것에서 자주 피카소가 등장하는 피카소의 그림이 등장하는데 아까 그 마리아 테레지 그림이랑 또 조금 바뀌었어요. 여자만 있는 그림이 바뀐다. 그런데 피카소가 그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요 스케치를 완성을 시켰던 여기 게르니카의 첫 작업 스케치예요. 폭격을 그리고 있고 그리스 군인화되어 있는 스페인 괴로워하고 있고 이 폭격 속에서 짐승들이 울부짖고 있고 여기서 촛불을 켜고 사람들이 이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이게 초기 스케치였어요. 마음에 안 들어갔어요. 이게 안 돼요. 진짜 그렇죠. 그런데 조금씩 이제 현실화되어 봅니다. 스페인 사회주의 정부에서 와서 폭격 당한 것을 다 그려주는데 피카소 선생 하나만 그려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그릴까요? 우리가 절대 지지 않고 이겨내요. 이건 여러분들이 소련 포스터 같은 거 보시면 거기 나타나는 그 사회주의 운동을 얘기해요. 우리 노동자들은 우리 어떤 민중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그려주십시오. 피카소가 그거를 그려놓고 그리고 여기 저기에서 진짜 죽여져 있고 폭격에 막 이렇게 죽어진 침상을 그려놓는데 그것을 채색을 했어요. 이 그림은 이 검은색하고 회색, 흰색으로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을 그려놓는데 피카소라는 사람이 여자 문제에 대해서 책 잡혀가지고 미친놈, 재수없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도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상 굉장히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안 그랬으면 그런 방법은 안 되겠죠. 이 팔이요, 나중에 지워버렸죠. 무차대로 사회주의자들이 묻지. 기름도 어디 있어? 그 전쟁에서 그런 게 있는 다 죽었거든요. 얘네들이 그걸 뭐를 하는 거야? 자기가 실제 그 전쟁에 대한 보고서하고 신문 기사들을 봤어요. 그 기사 속에서 이런 거 실제로 그런 줄 알고 니네들이 생각하는 되게 낭만적인 전쟁인 줄 아네 이게? 그러면서 사람들이 죽어갔던 것에 대한 찬상을 그들이 조각조각 치죠. 저 그림 속에는 아까 그 그리스 군인도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전쟁 자체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보여줘요. 그래서 완성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선뜻 사람들한테 뭔데 이게 그렇게 잔인한가 이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잘 보시면 여기 죽어서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예수의 모상이 있는 것처럼 못이 박혀 있는 거죠. 손을 펼쳐놓고 있고 아기 엄마는 아기를 들고 오열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이상한 불빛이 하늘에 있었습니다. 폭격기를 쐈잖아요. 이런 불빛 속에서 밤중까지 계속 폭격이 됐던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아무도 그들을 편히 해줄 수 없었던 그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여기에 잘 안 보이시지만 점점 찍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신문 프레스의 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신문 기자 몇 명만 저것을 봐서 이런 보도를 해줬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점은 도라마라고 찍었어요. 자기가 신문 기자였습니다. 그걸 얘기하라고 해서 되게 이 그림, 이 사진은 누군지 아시죠? 근데 이 사진하고 이 사람의 이 일 때문에 보여드리는 사진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건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건 이제 유엔에 있는 카피본입니다. 뉴욕에 있는 유엔 사무국에 여기 카피본이 있는데 뒤쪽의 색깔을 저렇게 해둔 것은 건물이 이렇게 베지색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 색깔로 만든 거죠. 하필이면 요거 앞에 프레스가 스탠딩 룸이 이라크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폭격을 하겠다고 유엔에서 선언을 했었을 때 콜린 파렐이 저기에서 콜린 파월이 저기에서 그 선언을 하게 됐죠. 미국 국무부 장관 흔히 뭐 기억나시죠? 머리가. 근데 여기에서 미국 이라크를 폭격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게 돼요. 그러고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직원 몇 명이 보고는 그러고는 저 그림을 그냥 덮어놔버려요. 게르니카 앞에서 이라크를 폭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미국이 그 당시에 받았던 욕은 아마 곱하기 3은 받았을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라크를 폭격하겠습니다. 이딴 소리를 썼으면 미국은 미친놈이 되는 건데 그 상황을 모른다는 거예요. 미국 애들이 얼마나 예술에 그때 굉장히 문외한 일인지도 대충 그런 감각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건데 그 직원이 여자 직원, 유엔의 여자 직원이 프랑스였어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교육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뭔가 영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어쨌든 간 저기를 천으로 가린 채로 기자회견을 해서 폭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피카소 아틀리에에서 어디로 팔려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차 대전이 시작되자마자 독일은 프랑스가 바로 항복을 하는 바람에 파리를 차지를 하게 되고 나치가 독일, 그러니까 프랑스 북부를 통치를 하게 됐었어요. 피카소는 굉장히 밉상의 예술가예요. 지금 프랑코에 반대를 해서 계속해서 그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나치 장교가 피카소를 검열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었습니다. 게르니카 그림을 보면서 물어봤어요. 네가 그렸냐? 그러니까 네가 이걸 했냐? 피카소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네가 했지. 그 바람에 미온텔이 바뀌어가지고 바로 잡혀갔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독일이 통치하는데 피카소는 계속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그린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딱 한 명 독일의 예술가가 피카소를 계속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히틀러에 같이 공모를 했던 예술가인데도 불구하고 피카소가 와서 이건 변호를 해주는 거에서 살려줍니다. 그거 이제 독일 예술시가들은 언젠가 나올 얘기지만 이렇게 된 경험이 있는 것을 통해서 피카소는 2차 대전 때도 이 그림을 자기 고향에서 지켜냈어요. 고향이 아니죠. 파리에서 지켜냈어요.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얘기를 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여전히 스페인은 민주화 운동이 조금 있다가 점령을 하고 조금 있다가 또 주고 이 과정을 지나고 나는 동안에 자기가 얘기를 하나 해주고 난 좀 이따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저 프랑코 저놈도 좀 이따 죽겠지. 우리들 중에 누가 먼저 죽든 간에 우리들 비슷한 시기에 죽을 거야. 하지만 내 게르니카는 죽지 않을 거야. 대신에 내 게르니카는 프랑코가 죽은 다음에 스페인이 민주화 정부가 되거든. 그때 집어 절대 스페인 땅으로 보내지 마라. 그래서 뉴욕의 현대미술관에서 계속 강습을 하다가 지금이 1978년입니다. 프랑코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떼가지고 옮기고 있는 스페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려고 돌려줄게요. 얘기를 해서 스페인 정부에서 그걸 요청을 해서 지금은 마드리드 미술관에 나옵니다. 게르니카는 20세기 예술의 여러 가지 특이한 점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역사가 고발하듯이 들어가 있는 거죠. 피카소는 저때 이후로 사람들한테 뭔가 안겨주는, 프랑스 말로 그렇고 영어로는 엔게이지먼트라고 하는데
자기가 연결이 돼 있고 자기가 거기에 연루가 돼 있다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 내 사회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정치적인 분야가 분명히 예술하고 연관이 되고 이것은 그전하고 그 이후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달라집니다. 피카소는 이 이후에도 꾸준히 자기가 뭔가 비판을 해야 되는 것에서 절대 가리지 않고 비판을 합니다. 이게 모델이 됐어요. 그 당시 이제 예술가들. 1960년대에 파리에서 나중에 전쟁 반대 무슨 새로운 68의 세대가 나왔던 그 운동체에 이 그림과 피카소가 했던 일들은 연관이 돼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피카소가 이걸로 여기 끝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제 그림을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색으로 찾아보시고 피식하고 웃음이 나는 피카소 그림을 하나 소개를 해드립니다. 피카소한테 프랑스 공산당에서 프랑스 사회당도 뜨뜻미지근하다고 마음에 안 들어했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1940년. 이 공산당이 가장 열심히 레지스탕스였는데 그래서 가입을 했어요. 근데 50년대에 피카소한테 우리 서기장 동지 스탈린의 초상화를 그려주십시오. 피카소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랑스 사회대가 공산당한테 이게 미쳤나 소리를 바로 듣고 당장 수정을 하라 얘기를 했을 때 피카소가 하게 된다. 그러고는 끝나버렸어요. 이게 얘기를 자기 그림을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다니 결국은 버려. 그래서 스탈린 초상화 그 한편 때문에 자기가 사회당에서도 그러니까 공산당에서도 축출을 받아요. 소련에서 난리가 났어요. 스탈린 초상화를 그렇게 봐요. 그 엄숙주의나 그 지들이 뭔가 좀 대단히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자기가 피카소는 그런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싸운 게 뭔데요? 히틀러랑 싸우고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고 감시를 당하고 자기 스스로 노이로제 걸려서 병에 생겼던 이유가 뭔데? 프랑코는 뭐야? 그러면 스탈린 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도 많은 부분에 피카소는 그 당시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특이하고 재밌는 예술입니다. 여성 문제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할 게 아니에요. 또 그림에 대한 발전 문제 그 자체로만도 보는 사람은 아니고 역사 안에 살았고 자기 예술이 역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었고 거기에서 싸워가는 속에 인간이 뭐냐는 것을 꾸준히 질문을 하는 사람이기도 했었어요. 2차 대전은 여러분들한테 아우슈비츠, 여기 폴란드에 유태인들 어떻게 죽었고 전쟁의 여러 가지 참상들 중에서 참 사람들한테 많이 남는 거예요. 여기는 가끔 독일인들은 어떤 거를 가끔 보여주는 거예요. 드레스덴입니다. 동유럽을 가시게 되면 드레스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드레스덴 폭격 사건은 지금까지 역사에서 그다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2차 대전 역사에서 많이 안 다뤄졌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독일이 항상 범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독일이 입은 피해는 당연하지 놈들아 니들이 받은 피해는 싸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2차 대전이 준 피해 중에서 러시아 이쪽 어디죠? 1차 대전도 있었던 겁니다. 러시아 동쪽의 사할린 쪽이에요. 러시아인들이 살았는데 일본 애들이 거기를 쳐들어가서 그 사할린 쪽에 있는 농민들을 단체로 대학살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러시아 혁명을 해서 빨갱이 나라가 됐기 때문에 전쟁에 독일이랑 싸우고 있던 1차 대전에서 빠져나왔거든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빠져나와요. 영국이 그거를 열을받아서 일본을 시켜요. 니들이 거기로 들어가서 사할린에 있는 것들을 모조리 학살을 하고 그 땅을 뺏어버려요. 그래서 일본이 그 짓을 합니다. 안 밝혀져 있죠. 소련 사람들은 알고, 러시아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일본이 됐다는 것을. 근데 그 당시 세계사에서 이 사건이 안 밝혀져 있는 것은 얼마나 죽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죽이고 소문도 안 나게 죽이고 나거든요. 거기는 시베리아잖아요. 마을마다 다 이렇게 격리가 되어 있는 곳이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학살을 당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실제로 있었고 영국이 그걸 결정을 했었어요. 근데 그 얘기는 그냥 묻혔죠. 영국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드레스덴에 대한 폭격 이야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막판에 영국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인기를 올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치가들이. 처치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걸 느낍니다.
독일을 이런 식으로 그냥 항복을 시키면은 영국 사람들은 이때까지 우리가 겪었던 전쟁에 대한 피해는 어디서 벗어나고 아예 독일을 갖다 씨를 말려 죽이는 것을 보여줘야 우리들이 정치적으로 생명이 연장이 된다. 그래서 독일 폭격을 결정합니다. 그 독일 폭격을 이때까지 전쟁의 매파로 맡기게 됩니다. 여기에 모든 폭격기가 프랑스, 벨기에, 영국의 모든 비행기들이 이렇게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드레스덴 폭격을 들어가고 드레스덴은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었어요. 드레스덴을 4차례에 걸쳐서 폭격을 했는데 그 중에 1차 폭격의 폭격기가 가장 적었어요. 이 얘기가 뭐냐? 당시에는 룰이 있었어. 그래도 폭격을 하고 나서 반장면 시면은 적십자들이 다 나와서 사망자, 부상자들을 나르게 됐어요. 제일 많은 폭격단들이 간 게 요 적십자들이 활동하던 그 시간대예요. 가장 짧은 시간 동안에 가장 많은 사람을 죽여서 언론이 대서특필이 되게 만드는 게 영국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인기를 끄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런 방식. 그래서 드레스덴은 3시간 동안 70만 명 죽었어요. 죽은 사람하고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 다 합치면은 비공식으로는 70만 명, 혹은 공식적으로는 6만 명이 넘고 얘기를 못해요. 독일 사람들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안 되죠. 자기들이 전쟁 저질렀고 자기들이 700만 명이나 죽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하루 동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 실제 사상자가 어느 정도로 생긴지도 모르는 일을 벌렸다. 이게 죽은 사람들은 뭐하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다른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가 정말로 막 이렇게 우리는 나치가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간 사람이 대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 2차 대전을 겪고 나서의 인간들이 뭐를 생각하게 되는지, 그리고 예술이 왜 그렇게 되어가는지 그런 점들은 이 전쟁에 대한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선에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피카소는 그렇게 봤습니다. 피카소는 그렇게 봤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봤던 그림 중에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 제목을 보고 잠깐 황당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역사입니다. 제일 처음에 그림을 보고 제가 눈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한국. 코리아라고 딱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알아봤더니 거기 큐레이터가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미 제국주의 군대가 양민학살에 보도가 돼가지고 그거 보여주고 너 한국인이? 네. 니네 나라에서 있었거든요. 이거 알아야지. 그래서 속으로 그때는 노근미 양민학살은 저기 있는 걸 잘 모를 때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집에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피카소는 이 그림을 여기에 모티브를 가지고 약속했습니다. 여전히 니네들이 역사가 하고 있는 일은 이런 거가 아니야. 게르니카 같은 폭격, 그러니까 그런 파괴력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이 그림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그림 앞에 모시고 가서 얘기를 해보면 정말 집착해지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전쟁을 겪었을 때 옳은 전쟁을 겪었을 때 할 수 있는 희생, 이런 소리는 희생을 실제로 당했던 사람은 감히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최면 상태로 나중에 어떤 자기 모성을 받고 애국적인 걸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랬을지 몰라도 실제 자기들이 그 일을 겪었을 그 당시에는 전쟁의 책임자들은 그런 얘기를 못하죠. 어쨌든 피카소가 그런 것을 겪으면서 전쟁 이후에도 또 계속해서 자기의 그림과 작업 세계를 하고 있는데, 피카소 미술관은 아까 그 대저택이라고 하는 피카소 미술관이 이렇게 생겼어요. 피카소 집은 아니었고요. 이때 이제 소금으로 그 전매청, 소금 전매청을 관리하던 사람의 귀족 집인데 그걸 개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장장 5년 반 동안 공사를 하고 이번 가을에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피카소 미술관이 새로 문을 열어서
훨씬 더 공간이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의 마지막은 마티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마티스는 아까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색깔이나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자기 야수파였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선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패턴이 걸려요. 그래서 많은 프랑스 예술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파리의 나쁜 기후로 떠나서 남쪽 프랑스로 옮겨갑니다. 그게 이제 니스 쪽이었어요. 한국으로 따지면 부산 근처 미리암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데는 옮겨갔어요. 옮겨가서 살던 마을이 방스라는 마을이죠. 정말로 소도시인데 날씨도 좋고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폐병이 생기면서 물감으로 유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졌어요. 자기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진 이유는 자기 제자들한테 물감으로 일단 다 색칠을 해놓으라고 줍니다. 그걸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림을 만들어내는, 이게 가위로 잘라서 붙이는 거예요. 이 그림은 저희 집에 포스터를 만들어서 제가 붙여놓으면서 사람들이 뭐 이런 그림을 좋아하냐고 얘기했는데 12년 동안 절대 안 떨어졌어요. 전 마티스를 그 당시엔 좋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림이, 저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시도를 해보세요. 마티스 그림 그러면 푸른 누드라고 해서 그림도 좀 찾기 쉽거든요. 저를 쭉 인쇄를 해가지고 뽑아서 집에다 붙여놓으시면 그림이 굉장히 희한해요. 여기 잘 보시면은 처음에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걸 모작으로 만드는 걸 봤는데 확 티가 나요. 마티스는 안 나요. 잘 보시면 색깔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너무 다르고요. 바깥쪽에다가 연필 잡고 일부러 남겨놨어요.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몸 동작이 그냥 죽어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뭔가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살짝 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조금씩 나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그림을 볼 때 자세들, 인물의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가만히 멈춰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화가들이 추구를 하고 멈춰있는 어떤 극적인 순간을 포착을 하는 거죠. 그게 움직이는 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가위로 잘라가지고 붙일 때 이 사람의 에너지가 보여줘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아까도 마찬가지로 실제 해보는 수가 없어요. 실제 했을 때, 아, 나는 안 되는구나. 혹은 깨닫고 이 사람이 어떤 것을 만들어 놨는지를 보는 거죠. 리듬감이 정말로 그림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단순한 선 속에서 그런 리듬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방스에서 하고 있던 작업을. 자기가 방스에서 어느 정도 있다가 파리에 잠깐 올라갔다가 3년 있다가 다시 방스로 내려왔는데 길에서 아는 얼굴을 만난 거죠.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마티스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는데, 아, 당신은 보이는데 이 소녀가 모델이었어요. 아까 그 누드 모델은 아니고, 근데 실제로 누드 그림도 그렸다고 알려져 있는 모델이었어요. 자기 모델인데 수녀가 됐어요. 나이가 20살 후반, 29岁수녀가 돼서 이 수녀가 그 당시에는 별 기대를 하지 않고, 마티스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하니까, 많은 그림을 그려서 유명하니까 자기가 병간호를 해주면서도 모델을 했었거든요. 그 인연이 조금 희한한 게, 마티스가 처음에 방스에 갔을 때 요만한 방을 몽골 빵집에다 붙여놨는데 뭐라고 써있습니까는 젊고 예쁜 간호사를 좋아합니다. 가로치고 모델도 해주셔야 합니다. 화가 마티스 써져 있었어요. 그걸 지원했다고 해요. 젊고 예쁜. 그래서 간호사를 해주고 자기가 이제 폐병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했는데 그 사람한테 그 그림이 쏙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자기가 새로 짓는 소녀원 성당을 마티스가 지어달라고 해요. 안에 있는 그림을 제가 마티스 선생님께 해주시고 제가 원장님과 허락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마티스는 생전에 없이 성당을 작업을 해요. 이 성당 작업에 마티스는 자기가 평생을
총 4년 반 정도로 걸린 작업인데 성당을 다니시거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이걸 모르신다는 거예요. 여기를 모르셨으면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간단하게 그려진 교회 성을 제일 단순한 거죠. 지금 이게 마리아하고 예수하고 이제 그 선만 그려줘서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그려있어요. 마티스가 완성을 하고 자기가 올려다보고 있는 장면이죠. 저는 가끔씩 마티스가 그려놨던 그림,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림 볼 때마다 이걸 생각해요. 분청사기. 이 분청사기는 나왔던 시대가 고려 말이죠. 근데 이 고려 말에 이 그림이 나와서 이런 도자기 나와서 이 그림이 그려지는데 정말로 실력 있던 청자를 만들던 사람들이 정치가 불안해지면서 자꾸 잡혀가니까 이 사람들이 좋은 재료, 좋은 기구, 좋은 물이 필요한 원래 도요지를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산속에서 자기가 막 만들어낸 게 이런 분청사기라는 거예요. 이 분청사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림들이 이렇게 도안이 디자인마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 사람들한테 요 귀할문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점점 찍어놓은 거죠. 잘 보시면 저거를 일본 사람들한테 시키면 그 당시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시키면 그 사람들은 구역을 정해가지고 여기에 몇 개 해서 순서대로 찍게 되었어요. 근데 이 분청사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잡고 하나 하고 거기에 어디에 신상을 해야 된다거나 비싸게 팔아야 된다거나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그거에서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손에서 나오는 그림들이 이렇게 단순하고 간략하게 그려있는 거예요. 실은 마티스가 막판에 하고 있던 것이 이거예요. 마티스는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이런 식으로 나뭇잎과 해초일 수도 있고 바다, 안 그러면 그냥 강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나뭇잎과 물과 빛의 조화를 이렇게 만들어내요. 약간 이제 여러분들 구문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프랑스어를 막 써놨는데 쓰는 이유가 그냥 번역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피카소는 평생 동안 나는 마티스를 절대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걸 통해서 마티스가 얼마나 신경 쓰는지 보여주고 마티스는 평생 동안 피카소의 것을 받아주느라고 좀 고생이거든요. 피카소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마티스는 조금 포용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티스는 저런 부시 같은 성격이 어떻게 제 인기가 있을까? 그 부분은 좀 시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게 없어져요. 피카소가 마티스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은 카톨릭 신자라면은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하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이기 때문에 당신이 거기서 성당을 짓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전혀 동의를 하지 못하고 그건 당신이 정신적으로 죄를 짓는 것인데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피카소가 마티스에게 로사리오 성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피카소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티스가 인터뷰를 맞습니다. 근데 나는 기도를 해요. 당신 역시 기도를 했죠. 당신 역시 그걸 잘 압니다. 우리들은 뭔가 일이 잘못될 때 기도를 합니다. 그건 우리가 성당을 다니거나 성당을 다니지 않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속으로 다 천명성체죠. 카톨릭에서는 천명성체라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천명성체 때를 다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순수하게 성당에서 기도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고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피카소는 나는 아니네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 아마도 기피해서 피카소 역시도 나와 마찬가지로 어려울 때, 괴로울 때는 기도를 하면서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 피카소는 나와 같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예수로서 찾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그 뭔가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냐는 그게 이 성당입니다. 이 성당 안에 그 모든 것을 잡아놓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성모입니다.
이 뒤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요.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세요. 14처라는 게 있습니다. 성당에 예수의 죽기까지의 14가지의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각 부분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14처라는 게 보통 성당에는 이렇게 조각에 대해서 양쪽 벽에 7개씩 붙어 있는데 마티스는 뒤쪽 벽에다 붙여서 몰아 그려놨어요. 이게 14처. 아마 전 세계에서 14처 그려진 것 중에서 이런 황당한 재판을 받아 십자가를 쳐 쓰러졌거든요. 베로니카가 와서 얼굴을 닦아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내려졌으면 그렇죠. 마티스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자기가 폐병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을 때가 맞았어요. 굉장히 신체적으로 힘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 일을 나중에 그 수녀한테 편지를 남겼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아름다움을 찾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오로지 딱 하나 있는 것을 찾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제까지의 모든 것을 자기가 바쳐서 이 성당을 짓고 있는 건데 이 작품, 이 성당의 작품은 나에게 몇 년간의 노력과 정말로 성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4년 동안. 그리고 이것은 내가 살아있는 내 생의 마지막의 결과입니다. 나는 이것을 여기에 있는 수많은 잘못들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나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티스예요. 마티스인데 이 성당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을 오늘 마지막 그 사람의 성당을 찍는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There was no chapel in her convent, just down the road from Matisse's home in France. So to thank her for her care, he had one built. BBC에서 만든 동영상인데 뭐라고 자꾸 떠드는 건 그냥 그러려니 하셔도 되는데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 것에 말을 못 알아듣더라도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는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이거는 보여주면 돼요. Signing it right down to the last detail. This beautifully tranquil garden is the setting for the chapel that Matisse designed right at the end of his life. He called this place the crowning achievement of his entire career, which is a completely extraordinary thing to say, given that first and foremost he was known as a painter. I've never visited it before. I'm just about to go inside and find out. 이 친구가 처음 들어가는 자기는 이 성당을 처음 들어가고 얘기만 들어요. 그리고 이제 성당을 혼자서 들어가는. Space this is. This is the Stations of the Cross. This is the agony of Christ. It's an image of suffering, which you will never ever see in Matisse's art. He has that at the back. But opposite it is this beautifully colourful. Look at this window. This is like a tree of life, and it's got that growth and these patterns of leaves and foliage sprawling up. And I think just being here, that window repudiates that. It says, you know what, it doesn't all have to be agony and strife. It's so appropriate he does this right at the end of his career, because look here, this is the sunlight coming through, it's glowing. All his life he tried to do this on canvas with pigments that really hit you. But in a way, none of them have a patch on this. This is just... You can look at this all day.
This is a man who spent his life foremost painting. That's what he did. And in this place, he's left oil paints behind entirely. And instead, the substance that he's working with, his material, is light. Matisse said that all his life, he was trying to create a sense of calmness in his pictures or in his art. He said the reason was because he himself was in need of peace. And I really relate to that. I mean, I don't know anyone who doesn't have moments of anguish and anxiety and inner turmoil. And he suffered from that throughout his life. And in his work, he created something which eased that. What else can you ask of a great work of art? I genuinely feel quite moved by it. And I think the reason is he was so old when he designed this place. And I found that phenomenal. The fact that he had this kind of surge of creativity just shortly before his death. It's just so beautiful. Matisse said, "Do I believe in God? Yes, when I work." And with this chapel, his work was done. And his creations of simplicity and colour would change our world.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 친구가 얘기를 했던 것 중에서 그런 점이 있었어요. 마티스가 너무 나이가 들고 이제 정말로 나이가 들고 이제 마지막에 내 죽음을 보고 있었을 때 남겨보셨던 것이 자기가 평생 동안 쌓아왔던 예술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정리하고 저쪽 뒤쪽에 있는 7번 번호의 십자가의 길 계속해서 보여주는 얘기는 그게 예수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삶입니다. 마티스 개인의 삶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저 빛 속에서 비춰주면서 단순하고 정말로 간결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마티스가 마지막에 당신은 신을 믿는다. 나는 신을 믿는다. 일을 하는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20세기 예술은 참 특별한 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극적이고 힘든 사건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연관을 맺고 그것을 어떻게 소화를 하고 있는지 방식을 보여줍니다. 거기서 피카소 그림을 그렸고 마티스가 이런 작품을 했었죠. 이런 사람들, 요 두 명의 대예술가들을 위시해서 많은 작가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기 쉽습니다. 근데 20세기에는 워낙에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두 명을 기둥을 세워놓고 역사적으로는 어떤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계속해서 살이 붙어야지 20세기 전체를 이해하실 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바뀌지 않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역사는 인간하고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인간을 맺고 있는 것을 피카소가 보여주고 또 그 한 인간의 역사의 메모리 되고 희생이 되고 어떻게 되더라도 그 끝에는 항상 인간 자신이 자기를 돌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예술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해오던 것을 그 많은 격변 속에서도 꾸준히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미술 박물관에서 여러분들이 듣기를 보시면 전에 제가 지금
7회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그걸 해석을 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실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지금까지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것들 중에 사람에 대한 것과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낸 예술에 대한 것이 기억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